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FOMC 회의 끝난 다음에 다시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빨라졌던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빨라질 이유가 별로 없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또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일인데 일단 시장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1월 FOMC 회의에서 50bp 인하 확률이 50.39%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그건 8월 초에 엔켈의 언와인딩 나타나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그때 나타났었던 확률까지 거의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번에도 50bp 인하를 했는데 연거푸 50bp 인하를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점도표 보면 올해 말에 425에서 450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거보다 좀 더 높은 금리를 보고 있는 그런 위원들 수가 적지 않은데 시장은 11월에 50bp, 12월에 25bp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50bp 인하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475죠. 그렇다면 75가 인하되면 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인데 시장은 패드를 거의 바보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불과 FOMC 끝난 지 하루 이틀 만에 금리 인하 확률이 FOMC 회의 결과보다 확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CME 패드워치 툴로 봤을 때 이게 회의 전 기대감이거든요. 9월에 2번, 그리고 다음에 1번, 12월 마지막에 2번 이런 식으로 올해 안에 5번 내리는 것이 FOMC 회의 직전에 시장의 기대감이었거든요. 그것이 회의 끝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2번 한 건 지나간 것이고 11월에 2번, 12월에 1번 50bp 인하가 12월에서 11월로 앞당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 합치면은 FOMC 회의 결과보다 약간 더 낮은 400에서 425bp가 되는 것이죠. 올해 말에. 이 뒤는 거의 비슷해요. 2025년 말의 금리 인하 전망은 뭐 예전하고 비슷합니다. 이 단기적인 전망이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빠르게 인하하는 것을 시장이 기대하고 있고 중장기 금리 바닥 레벨은 3% 전후로 기대하는 것은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대감이 빨라지면 국채 시장은 강세로 보일까?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일까? 그래서 유통금리가 하락할까?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기대감은 단기금리 쪽에 작용이 될 텐데 과연 벤치마크 10년물 유통금리는 어느 선에서 그리고 또 장기 30년물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기대감은 그렇게 반영이 됐지만 실제로 10년물 금리 보면은 지난 주말에 3.7%대 진입한 그 금리가 그대로입니다. FOMC 회의 직전에 3.595 저점을 찍고 고점은 3.764까지 올라갔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3.73%로 마감됐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3.74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10년물 일드 선물이고요. 실제 미국 국채 수익률 집계된 것을 보면은 3.73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가 재무부 쪽 자료인데요. 한 달짜리부터 2달, 3달, 4달, 6달, 그리고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듀레이션별로 수익률 나타난 그 모습이거든요. 이걸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중요하게 따질 수 있는 게 3개월짜리, 2년물, 10년물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3개월짜리는 기준금리 흐름하고 거의 붙어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2년물은 이번 회의 때 이 선행성을 충분히 발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FOMC 회의 때 결정될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2년물이 한 템포 좀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기대하면서 볼 수가 있겠고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 아예 금리 결정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 11월 FOMC 회의 때 50bp 인하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푸른색 선이요. 검은색 선이 2년물이고요. 2년물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하락하고 있고 아마도 이런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주에도 좀 내려올 가능성이 큰데 10년물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듀레이션별로 금리가 다 제각각 의미를 가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걸 따져보면은 3개월물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이요. 9월 초부터 따져보면 44bp나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2년물은 33bp, 10년물은 11bp, 30년물은 6bp 이렇게 빠졌습니다.
장기물이 좀 더 빠져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내려가는 폭이 적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개월물 같은 경우는 5%대에서 4.75로 떨어진 것이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장기물이 오히려 낙폭이 적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의미를 각각 살펴보면은요. 3개월물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그냥 근접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2년물은 월 초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월 중반 넘어서면서 FOMC 회의에 근접하니까 그 선행하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죠. 이제부터는 다음 회의 전망에 좀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회의 이전에 선행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물하고는 정반대죠. 3개월물은 회의 지나면서 빠르게 반영이 됐고 2년물은 먼저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10년물 같은 경우는요. 1, 2년 후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 절대 레벨 그 움직임하고 같이 연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금리는 많이 내려갔지만 1, 2년 후 25년이나 26년의 페더럴 펀드 레이트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점도표에서 그렇게 빨리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거의 바닥을 형성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10년물은 이 위에서 턴한다.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역시 내려오다가 회의 지나면서 그 결과를 보고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올라간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고 향후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폭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빠르게 금리가 인하돼서 이 점도표처럼 2025년의 저점 3에서 3.25% 정도 그 정도 레벨을 언제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10년물 금리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그게 빨리 도달하면은 10년물 금리도 빨리 내려가겠지만 2025년 말을 목표로 해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10년물 금리 천천히 내려오는 둥 마는 둥 하다가 3.25에서 3.5 레벨 정도 사이에서 턴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룸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이 정도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냥 전망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2026년 7년을 놓고 보더라도 3%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지금 10년물 금리 3.6 이하로 내려간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죠. 지난주 후반에 반영된 11월 FOMC 회의 때 50bp 인하를 설사 하더라도 10년물 금리는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10년물 흐름 자체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니메이 자료도 9월달 자료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9월 10일에 나온 자료예요. FOMC 회의 전에 나온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이 추세는 알 수 있거든요. 지금 30년물 모기지 금리 예상을 올해 3분기에 6.6% 그리고 다음 분기에 6.2%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09%까지 내려왔거든요. 예상치를 다 뛰어넘고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게 8월달 자료보다 20bp 좀 낮게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이 그동안에 금리 하락을 많이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테고 페드도 속도가 좀 빨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금리 인하 폭 50bp 좀 감안하면서 봐야 될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2025년 말까지도 계속 금리가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주 목요일에 6.09% 기록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모기지 금리가 이제 6% 이하로 진입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리파이낸스 쉐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수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모습. 모기지 이용 측면에서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이 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점차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떨어지는 속도 30년물 모기지 금리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15년짜리를 보여드려왔었는데 30년물짜리 역시 6.09%까지 빠지면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리를 패턴 분석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헤드 앤 숄더 뭐 이런 모습으로 봐가지고 여기 5%대까지는 어느 정도 올 가능성이 크다. 내년 중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 보면 이런 흐름과 동반해가지고 신고가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이 결정이 주택시장 흐름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기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기지 그리고 QT 이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QT를 좀 계속 기대를 해왔었고 그렇게 기대했었던 이유는 다음 달에
재무부의 쿼터리 리펀딩 일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FOMC 회의 때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주면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충격이 좀 덜할 테니까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쨌든 충격파가 시장에 갈 테기 때문에 그걸 좀 미리 반영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그리고 과거에도 올 초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 그림은요, 페드 대차 대조표 중에서 모기지 자산이고요. 이 위의 모습이요. 그리고 아래는 15년 모기지 금리 흐름입니다. 대차 대조표상에서 계속 늘어났다가 QT로 인해서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번 FOMC 회의 때 QT 관련된 얘기도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국채 보유에서 원금 상환액이 월 250억 달러 한도를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재무부 국채 발행 입찰에서 롤오버를 한다. 그리고 MBS 같은 경우는 350억 달러 한도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국채 쪽으로 재투자한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계속 350억 달러씩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만기 될 때마다. 만기분이 일정치가 않을 거예요, 아마. 왜 일정치가 않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차 대조표 자산 부문에서 모기지 잔고가 이렇게 크잖아요. 계속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늘어난 게 2008년 위기 때, 그리고 위기 지나면서도 2012년 이후에도 다시 좀 늘렸고요. 이번에 팬데믹 때 그때 또 늘렸거든요. 이때도 좀 줄였어요. 팬데믹 직전에도. 그때도 QT를 시행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 투입되었었던 그 자금이 이때 일부 좀 상환이 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팬데믹 지나면서 또다시 QT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잔고 최고치가 2022년 4월에 2조 7,400억 달러 기록을 했고요. 이번 달 11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2조 2,979억 달러. 그래서 최고치보다 4,303억 8,700만 달러가 줄어든 것이죠. 향후에도 월 350억 달러씩 줄여나갈 것이고요. 거의 뭐 그 정도씩 줄여나가고 있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이게 만기 때마다 롤오버 안 하고 상환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수치가 딱 월 350억 불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대강 만기 되는 게 월 한 350억 불 정도 전후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 만기분 중에서 350억 불을 초과할 때 국채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었는데 그때 금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환이 되는 그 모습에서 이때 들어갔었던 물량은 좀 수익이 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만기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페드가 많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들어갔었던 것이 거의 15년 전쯤이기 때문에 이때 15년물 뭐 이쪽으로 들어갔었던 자금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만기가 돌아올 텐데, 이 만기의 듀레이션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얼마만큼 돌아오는지는 대차 대조표 세부 내용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페드가 보유한 자산 중에서 듀레이션별로 또 모기지하고 국채 따로따로 만기를 살펴봐야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월별로 또 구분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대강 이 줄어들고 있는 그 QT 진행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월 350억 불 전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QT는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든다. 하지만 만약에 MBS 쪽에서 많이 만기가 돌아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채 쪽으로 유입되는 금액도 커질 수 있다. QT 뒤에 숨은 내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MBS 쪽에서 국채로 들어가는 그 금액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 국채 시장 수급의 변화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N 쪽하고도 연동이 되고요. 왜냐하면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상당히 크니까요. 지난 주말에 BOJ 통화정책 끝난 다음에 흐름 보면은요, N 흐름 자체가 FOMC 회의 결과 때 나타났었던 그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점 형성하고 BOJ 통화정책 회의 결과 나올 때까지 밴드 내에서 등락을 하다가 결과 나오니까 쭉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요. 근데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19일 흐름하고 20일 흐름을 비교하기 위해서 분봉으로 본 것이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봉으로 놓고 보면 이 중요한 레벨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크게 밀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이 N이 8월에 나타났었던 그 큰 충격이요.
캐리 트레이드 어나인딩 됐었던 그 레벨을 넘어섰는데도 큰 문제가 이번에 나타나지 않았죠. 이걸 확 넘어서는 그런 빠른 속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큰 문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N쪽은 여기서 움직일 때 부담이 별로 없는 것이죠. BOJ나 일본 재무성도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이제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월에 미국 국채 해외 보유 금액 이 결과가 또 공개가 됐는데 일본이 제일 많은 건 아직도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전달 대비로 따져보면 일본도 줄어들고 중국도 팔고 그나마 사주던 영국도 팔았어요. 어디가 늘어났을까요? 룩셈부르크, 케이먼 아일랜드요. 그리고 아일랜드. 이 국가들은 약간 좀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자꾸 거론되는 그런 나라죠. 중국 판 게 진짜 판 건지 약간 좀 의문이 가는데 하여간에 국가별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상위 세 나라가 다 팔아버렸는데 이진급이라고 할 수 있는 4등에서 10등 사이에서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 의심이 가는 건 싱가포르, 홍콩 이쪽이 금액이 좀 커요. 늘어난 금액이. 독일도 좀 크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상위 20개국을 제외한 그 나머지 나라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사줬다라는 것. 그것도 참 이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도 참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또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 국가들의 보유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거는 수치 분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표는요 재무부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푸른색 선이 미 국채 전체 발행 규모고요. 붉은색 선이 외국인이 산 금액입니다. 위에가 비리고 아래가 쿠폰, 팁스, FRN입니다. 보시면은 국채 발행을 워낙에 이렇게 늘려버리다 보니까 비릴도 그렇고 쿠폰 쪽도 그렇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 계속 사주고 있는데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팔아서 보유 비중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빚을 워낙에 빨리 지고 있으니까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빚진 것만큼 외국인들이 따라서 비중을 막 늘린다면 모르겠는데 그걸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비중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쿠폰 같은 경우는 그 비중 하락치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20위권 밖의 나라들이 많이 사주면서 전체 보유량은 계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빚의 증가 속도가 이런 식으로 빠르지 않으면 약간 좀 기울기가 이렇게 낮아지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유동성 흐름이 미국 쪽으로 계속 집중되는 모습은 지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TJ 잔고 쪽이요. 9월 중반에 저점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이었잖아요. 7천억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그걸 저점으로 해서 급반전해가지고 8,700억 달러까지 늘어났어요. 분기말 캐시 밸런스가 8,500억 불이죠. 8,700억 기록한 다음에 그 뒤로 며칠 동안 좀 빠져가지고 8,400억 달러 정도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또 국채 발행 일정 있죠. 2년물, 5년물, 7년물. 그 발행되는 금액하고요. 또 지출되는 금액도 있겠죠. 국채 발행이 많이 된다 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채 발행이 많이 발행이 돼서 8,500억 불을 넘어서는 금액만큼은 유동성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주 국채 발행 일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발행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는 점. 9월 중순부터 그러한 반전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사는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기사인데요. 과연 중국도 여유가 있을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빅컷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중국도 좀 여유가 생기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점 관련된 그런 기사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국채 발행이나 QT, 캐시 밸런스까지 그것을 모두 다 감안하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한 유동성 흐름을 감안하면은 글로벌 유동성에 미국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BOJ 쪽으로 여유를 줬잖아요. 과연 PBOC 쪽으로도 중국 PBOC 쪽의 여유가 과연 생길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는 흉흉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의 격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그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쪽이 여유를 찾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이 마구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은 손해를 봐야 되죠. 그 손해를 보는 쪽이 어느 쪽일까요? 그거 한번 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동성 흐름은 미국을 중심으로 ECB하고 BOJ가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렇다면 그 이외의 지역, 그 이외의 경제 블록은 과연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 그 점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중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체크해야 될 중요한 모멘텀이다. 그러한 시나리오는 10월까지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